네, 안녕하세요. 저는 BSB를 굉장히 좋아하는 백종찬이라고 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 사회 처음 초년생부터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에서 계속 일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13년에 코인플러그라는 거래소에서 일을 하고, 두 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벤처 캐피탈, 14년에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딜들을 많이 놓친 경험을 했고요. R3라는 이제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피넥터라는 회사를 차렸다가 이제 디코노미라는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지금은 여기 다음에 강의를 해주실 카일과 메인메타라는 BSB 전문 회사를 차렸습니다. 일단 최대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개요인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대충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개념은 조금 알고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미덕이나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경제 시스템, 비트코인은 뭐 암호학 시스템이다, 뭐 기술, IT, 뭐 플랫폼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은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은 프로토콜이어야 한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약간 플랫폼으로 착각을 하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로토콜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BSB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블록체인은 중립 데이터베이스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화폐로서 P2P 캐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컴포넌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원리는 비트코인의 가치, 뭐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생태계의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냥 희소성 곱하기 사용성. 희소성은 21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든 가격이든 가치가 오르려면 사용성이 증가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인데, 이거를 사실 설명하기도 되게 웃기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사실 암호화폐 쪽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용성은 확장성이 보장되어야지 사용이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든 암호화폐든 비트코인이든 그거에 대한 가치는 희소성과 사용성, 확장성이 뒷받침되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론.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잘 뭔가 이렇게 투기 시장 때문에 그런 건지 되게 당연한 진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는 항상, 지구에 있는 에너지는 동일하고, 다만 우리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그 사이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시장적 경쟁 또는 경제적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 화장실도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을 거고,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화장실도 점점 편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생산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어떤 시장적 경쟁을 통해서 그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론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사용될 만한 어떤 유틸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거는 경쟁적 경쟁, 그러니까 경제적 경쟁 또는 시장적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거고, 더 나은 서비스는 더 많은 사용을 이루어낼 거고, 그러면서 생태계든 뭐 기술적 확장이든 그런 식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을 확장할 수 없다, 또는 블록체인을 확장하려면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발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인터넷이 확장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떤 경쟁에 따라서 확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1980년대에는 뭐 20GB짜리 어떤 메인프레임이 저 정도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를 했다면, 지금은 무호의 법칙에 따라서 32GB짜리 뭐 하드디스크도 손톱만 할 수도 있는 거고, 79년에 원지는 지금 2019년에 5G처럼 이렇게 기술, 하드웨어나 네트워킹 기술에 따라서 계속 확장을 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스스로 확장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G 시대 때는 2G에서나 가능할 수 있었던 경제적 그 생태계가 있었던 거고,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5G에는 5G만 가능한 경제적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경제적 생태계가 이루어지려면 이걸 제공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비탈릭이나 누구 똑똑한 사람들이 뭐 샤딩이나 라이트닝이나 이런 형태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같이 확장을 해야지 인터넷처럼 비트코인도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건 분명히 사토시가 2010년, 2009년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경제 시스템은 되게 간단해요. 어쨌든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돈은 결코 없던 가치는 생겨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가 확장된다는 느끼는 거는 생산성이 확산되는 거지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 사이즈는 그 네트워크의 부스트랩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해 놓은 트릭 같은 거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사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하고 그 사용을 통한 비용이 선순환되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통신사랑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통신사도 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왜 SK, KT들이 인프라를 깔까? 근데 결국 그렇게 깔았을 때 사람들은 대역폭을 쓰기 위해서 그 SK나 KT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그 돈이 계속 선순환되면서 재투자되면서 SK와 KT는 경쟁하기 위해서 확장을 이뤄내고, 이게 동일하게 비트코인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ICO나 여러 가지 그냥 돈을 찍어내면서 초기 시장이 몰리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뭔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SB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델로 돌아가서 지속 가능하려면 사용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비트코인이 1메가로서 유지하고 있는 블록 사이즈를 넘어서서 그 매 4년마다 그 비트코인 발행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는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댈 수 있는 트랜잭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비트코인 SB 트랜잭션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확장성이 보장됐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좀 빨리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블록체인은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에요.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죠. 프로토콜은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프로토콜 위에 플랫폼이 생기게 되고 그 플랫폼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은 강해지고 경쟁해야 되는 환경은 더 커지지만, 밑으로 프로토콜 단으로 내려갈수록 더 호환돼야 되고 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이 세 개 은행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서서 내가 청산기관의 역할을 하겠어. 우리는 전부 다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내가 청산기관이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어. 이러면 다른 은행들이 그 플랫폼을 절대 써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내 경쟁사가 나의 상위에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의존해야 되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거기다 동참을 하겠어요? 경쟁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 단으로 내려갈수록 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CP/IP,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TCP/IP를 보더라도 구글이 인터넷을 쓰고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쓰고 카카오도 인터넷 쓰고 우리 모두가 인터넷 쓰는데, 그 이유는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중립성을 가졌기 때문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카카오나 라인 같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팔겠다. 우리 플랫폼 위에서 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블록체인은 플랫폼화함으로써 그냥 고립된 인트라넷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절대 카카오의 블록체인을 쓰지 않을 거고요. 카카오는 절대 페이스북의 블록체인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인터넷은 아주 잘 쓰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마저도 프로토콜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주장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카일이 설명해 주겠지만 프로토콜에도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가 결국에는 그 프로토콜 패킷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BSB에서 나타나는 건 보면은 BSB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근데 프로토콜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프로토콜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정되어야 되는데 TCP/IP는 나온 지 거의 뭐 3, 40년이 넘었지만 한 번의 변화도 없었고 그런 안정적인 것 때문에 기업들은 자기네 자본과 인력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들은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되고 발전을 이루어야지만 혁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계속 뭘 바꾸고 계속 하드 포크가 일어나고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고 계속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뭔가 기업으로서 내가 여기다 인력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구동되지 않는 서비스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경제성을 지녀야 되는 거와 동시에 고정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이 프로토콜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사토시 나카모토마저도 이 프로토콜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BSB의 그 철학에 따라서 프로토콜은 확장성을 유지한 채 고정성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자유롭게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P가 안전해야 TCP를 만들고 TCP가 안정적이어야지 SMTP를 만들고 뭐 HTTP를 만들고 이렇게 프로토콜 위에 계속 프로토콜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BSB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SB에는 지금 24개의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이 프로토콜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위에 무언가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개의 프로토콜 위에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들이 지금 거의 60개 정도가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 서비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SB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발의 속도는 하루에 거의 0.9개의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사실 확장성이 보장되었으며 그 프로토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확장과 프로토콜의 고정이 산업적 사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산업적 사용이 이루어져야 경제적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투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나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SV는 중립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중립 데이터베이스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중립성을 가지는 걸 의미를 해요. 아까 프로토콜 얘기도 했었지만 중립성이 왜 중요한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산업은 다 중개자 기반입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보내려면 은행이 제 송금을 대신 중개해줘야 되고 심지어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도 청산기관이나 중앙은행이나 누군가가 항상 중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결국 중개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데이터를 쌓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길동이와 영희가 돈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은행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길동이의 원장과 영희의 원장을 중간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길동이와 영희가 둘이 피터피어로는 금융을 하기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자가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게 뭐 은행 A와 은행 B 간의 어떤 홀세일 뱅킹이라고 했을 때도 예탁 결정이 필요하고 클리어링 하우스가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필요한 이유도 그 은행들 간의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거래를 기록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뭐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피지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사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카드사들 경쟁 사이에 끼지 않고 카드사들로부터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만 저장해주고 있는 역할인 거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TCP/IP처럼 붙어서 어느 누구나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서로 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자 기반보다는 그냥 중립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쓰고 받아라. 비가역성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기존의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비가역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A은행과 B은행이 돈을 주고받는데 청산기관이 거기서 그 중개 업무를 대사 업무를 보고 있다가 뭐 실수든 뭐 시스템의 실수든 시스템의 뭐 실패든 그게 뭐 누군가가 이 기록을 조작해야 되는 부패의 영역이 있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기존 DB가 중개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비트코인은 타임스탬프 서버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부패나 시스템 실패 같은 게 없고 그냥 아무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됩니다.
투명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라는 게 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증명을 하거나 또는 정보의 권위성을 의존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증을 한다고 했을 때 공증을 해주는 사람이 권위성이 있어야 공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넣는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권위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권위성 자체가 공개되어 있고 언제 어느 누가 이 데이터를 입력했는지를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은 권위성이나 법적 계약이라는 게 별로 불필요해지는 거죠. 호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 A와 서비스 B가 있으면 서비스 A는 서비스 A의 고유의 어떤 사용자들이 있고 서비스 B는 서비스 B 고유의 사용자들이 있고 얘네 둘이 굳이 소통을 해야겠다면은 서비스 A와 서비스 B가 어떤 API 통신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다 쌓이고 비트코인에 다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액세스 키만 사용자가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들은 사실상 채널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저기 중립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애들이 굳이 써야겠다면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맞는 성격의 어떤 채널만 구축을 해서 중립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자기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호환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보안적으로 따진다면은 기존에는 모든 기업들이 독립적 보안을 해야 됐어요.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이 각자 독립적 보안을 신경 써야 됐고 트위터면 트위터가 각자 보안에 책임을 졌어야 됐고 근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들은 그냥 중립 데이터베이스라는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였는지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채굴자들이 다 보안을 따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안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전자계약 서비스 같은 건데 전자계약 서비스 같은 경우 어떤 고객들이 특히 이 전자계약 플랫폼에 들어가서 전자계약을 하면 이걸 다 암호화해가지고 이 플랫폼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게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한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BSB에서 가능한 거는 그 데이터를 특정 기업한테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암호화해서 중립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복호화할 수 있는 키를 그 상대한테 주면 그 상대는 그 복호화 키로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해서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구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내가 보안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키만 관리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왜냐면 처음 백서에 써 있는 거는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이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면 결국에 사토시가 믿었던 이론은 제가 감히 추측하기에는 오스트리안 학파의 금융 이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스라는 오스트리안 학파의 회귀 이론에 보면은 어떤 게 과연 돈이 되느냐, 어떤 게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작용을 하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비금융적인 사용 가치가 있어야지만 화폐가 된다라는 게 미세스의 회귀 이론이에요. 이게 한글로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 쪽에 이제 로저버는 자주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화폐로 쓰더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다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게 화폐라고 서로 믿고 합의를 하면 이걸 화폐로 쓴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주류 경제학에서 믿는 화폐학인 것 같아요. 그것도 로저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담배가 화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배를 필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 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는 담배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들도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단순히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화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뒤집어 보면 그 태초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비금융적인 사용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처음에 가치를 생산이 됐던 거고 그 가치가 지속되어 오면서 화폐가 됐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P2P 캐시가 되려면 비금융적 유스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비금융적 유스케이스가 있으려면 확장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년, 11년이 지나서 사실 해온 거는 이 영역은 쳐다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려면, 왜냐면 4년마다 발행량이 절반씩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려면 비트코인의 기하급수적인 적용이 일어나서 기하급수적인 사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 먹을 이유가 없어요.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닭과 달걀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트릴레마인데, 비트코인 경제 시스템이 선순환이 되려면 가격 변동성이 해결돼야 되고 화폐로서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비트코인 적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이론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화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 있는 유스케이스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BSB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콜라를 사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BSB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채굴자들한테 주는 비용이라는 시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시장 기반의 가치 평가 모델,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일 거야, 얼마에 팔래, 난 얼마에 살게, 이런 형태의 가격 시장이 아니라 원래 금융에서 잘 해오던, 주식시장에서 잘 해오던 실질 사용 수요 기반의 가치 평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유스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웨더에스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계속 입력함으로써 그것만의 비트코인 생태계의 유스케이스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질적인 가치 평가 모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로 가치 평가가 됐는데, 나중에는 마이너들한테 내가 이 데이터를 넣으려면 이만큼 비용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생태계 사이즈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넣고 이 정도 비용만 내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금으로 따지면 장신구 비용 같은 그런 그 내재 가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 사용 수요 기반의 가치 평가 모델이 되면 가격 변동성은 떨어질 거고,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의 사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회사를 같이 차려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도 결국 답은 이거밖에 없었고, 우리는 11년 동안 시간 낭비를 했다. 결국 사토시는 옳았고, 뭐 누가 사토시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정말 선구안적인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다 이미 설계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